안녕하세요. 삶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기억의 찬양입니다. 오늘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와 자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몇 해 동안 나는 그 침묵이 조금 서운했습니다. 다른 집 남편들처럼 다정한 말을 건네주지도 않았고 기념일을 챙기는 법도 서툴렀습니다. 대신 그는 새벽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고 말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신문을 펼쳐들고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나는 종종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없어요? 그는 그저 웃었습니다. 대답 대신 과일을 한 접시 깎아 내밀거나 내 외투에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그게 그의 방식이라는 걸 나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집 대출을 갚아가고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크게 싸운 적도 없었지만 크게 웃은 적도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옆에 있는 사람으로 오래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괜히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낯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처음으로 내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조금 울고 싶었습니다. 그 질문을 젊은 날에 한 번만 더 들었더라면 나는 덜 외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더 지나 그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고 기계 소리만이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손을 잡은 채 나는 괜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손주 이야기, 동네가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 그는 눈을 감은 채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뜻밖의 순간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웠어. 나는 그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는 힘겹게 숨을 고르고 조금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고마웠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야 했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마디로 모든 시간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는 늘 말 대신 삶으로 대답해 왔다는 걸. 아침마다 먼저 일어나던 것, 비 오는 날이면 말없이 우산을 챙겨두던 것, 아이들 학비를 걱정하던 얼굴, 은퇴 후 어색하게 부엌을 서성이던 모습.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언어였습니다. 나는 이제 그에게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왜 말이 없었냐고, 왜 표현을 안 했냐고. 어쩌면 그는 나보다 더 서툴렀고 그래서 더 오래 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진 한 장을 꺼내 가만히 바라봅니다. 여전히 무뚝뚝한 얼굴. 하지만 그 안에 내가 모르는 수많은 문장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말은 제때 오지 않습니다. 늦게 도착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늦게라도 도착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한마디는 지금도 내 마음 한쪽에 찬양처럼 남아 있습니다. 평생 고마웠어. 그 말은 아직도 조용히 내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20살에 공장에 들어가 기름 묻은 손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퇴근길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 많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해야지.
그에게 인생은 단순했습니다. 열심히 벌고 아끼고 자식들 공부시키는 것.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다정한 표현을 자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찍힌 등록금과 겨울마다 바뀌는 두툼한 외투가 그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각자의 도시로 떠나고 집에는 부부 둘만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조금씩 낯선 기분을 느꼈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고 전화벨은 예전만큼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어딘가 비어 있다는 걸. 은퇴를 한 날 회사 앞에서 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드나들던 문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지? 며칠 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그는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손주를 본 지도 꽤 됐습니다. 하지만 주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는 그의 예상과 조금 달랐습니다. 아버지,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과 적금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노후를 위해 남겨둔 돈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부모가 자식 돕는 거지. 그날 밤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겠어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우린 어떻게든 살았잖아. 그 말 속에는 조금의 자존심과 조금의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통장은 가벼워졌습니다. 대신 아들의 집은 넓어졌고 손주 방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화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바쁜 건 이해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늘 바쁘니까요. 어느 날 병원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혼자 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여기까지 온 걸까? 그는 자식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나름의 삶을 사는 중이었습니다. 그도 한때는 자신의 부모에게 충분히 연락하지 못했으니까요. 다만 조금 서운했을 뿐입니다. 퇴원하던 날 그는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자식만 믿고 살았구나. 그는 자식을 사랑했지만 자식에게 기대고도 있었던 겁니다. 노후의 안정도 외로움의 해소도 모두 자식이 채워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작은 선택을 하나 바꾸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자신을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고 오래 미뤄둔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아들에게는 예전처럼 모든 걸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희도 너희 삶을 살아라. 나는 내 삶을 좀 살아보려고 한다. 아들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모든 걸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걸.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다만 이제는 자기 자신도 조금은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조금 가벼웠습니다. 믿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방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자식만이 아니라 자신의 하루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선택은 늦게 깨닫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의 인생에도 여전히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조용히 그의 것이었습니다. 1978년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아스팔트는 오후만 되면 숨이 막힐 듯 달아올랐고 골목 어귀의 세탁소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가난했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골목은 늘 열려 있었고 이웃집 문은 굳이 두드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어머니들은 서로의 아이를 함께 키웠고 아버지들은 퇴근 후 평상에 둘러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나눴습니다. 나는 그해 여름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검은 봉투에 담긴 돈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 발걸음이 조금 더 당당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다. 그 두 글자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말없이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평소엔 무뚝뚝한 분이었는데 그 손길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아이들은 고무줄놀이를 했고 어딘가에선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대 작은 화분에 비가 내리네. 그 노래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는 가진 게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치가 떨어지면 옆집에서 한 접시 건너왔고 시험을 망치면 골목 형들이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여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나는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더 큰 공장, 더 넓은 길, 더 많은 사람들 속으로. 처음엔 설렜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골목의 소리가 그리워졌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던 연탄차 소리, 저녁마다 울리던 어머니들의 부르는 목소리. 세월이 흘러 오랜만에 그 골목을 찾았을 때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탁소는 사라졌고 평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높은 건물이 들어섰고 아이들 대신 주차된 차들만 줄지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서 계시던 자리, 아버지가 막걸리를 따르던 자리,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던 모퉁이, 모두 사라졌지만 이상하게도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 여름의 공기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건 장소가 아니라 그 시절의 나 자신이라는 걸.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고 서툴렀지만 앞으로 나아가던 시간. 1978년 여름은 내가 처음으로 어른이 되어가던 계절이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처럼 단순하게 웃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을은 여전히 붉었고 바람은 여전히 여름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골목은 사라졌지만 그 여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공간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 법이니까요. 1978년 여름, 그 골목에서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이웃이었으며 그리고 조금은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름의 잔향은 지금도 조용히 내 곁에 남아 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본 날, 그는 괜히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며느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르다던데. 사실 두려웠습니다. 아들을 빼앗기는 기분이 들까봐.
집안의 공기가 달라질까봐 결혼식이 끝나고 아들은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자주 들렀지만 시간이 지나자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그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자기들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쪽이 괜히 허전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 집에 갈게요. 반가운 마음이 먼저였지만 그는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 바쁘면 오지 않아도 된다. 전화를 끊고 나서 괜히 더 쓸쓸해졌습니다. 주말 저녁 며느리는 작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님, 이거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그 안에는 그가 예전에 좋아한다고 말했던 약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요즘 허리 괜찮으세요? 그는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괜찮다. 사실은 밤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자주 못 와서 서운하셨죠? 그는 그 말에 순간 숨이 막힌 듯 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 같았습니다. 서운할 게 뭐가 있냐? 너희가 잘 살면 됐다. 그 말은 반은 진심이었고 반은 자존심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아버님이 필요해요. 그는 그 말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는 말은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혼자 집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야근이라며 대신 들렀다고 했습니다. 부엌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남편이 가끔 그래요. 아버님처럼 묵묵히 살고 싶다고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어요.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오면 괜히 더 무심하게 굴지 않았고 며느리가 물으면 짧게라도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작은 손을 잡는 순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식은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 흘러가는 존재라는 걸. 며느리는 병원 복도에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히 엄한 표정을 지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저 웃었습니다. 며느리의 한마디는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의 자리를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자리, 그리고 어른이라는 자리,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늘 같은 모양으로 오지 않는다는 걸. 아들은 말이 없었고 며느리는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같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의 어른이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의 한마디는 그에게 상처가 아니라 작은 다리였습니다. 서로를 향해 건너갈 수 있는 조용한 다리. 그 다리는 지금도 그의 마음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굵지 않은 빗방울이 조용히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고 분향소 안은
낮은 한숨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영정사진 속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함께 일했고 버스를 함께 타고 퇴근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고 나는 쓸데없이 수다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각자의 삶에 쫓겨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통화는 했습니다. 잘 지내냐? 그냥 산다. 그게 우리의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건 1년 전이었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우리는 예전처럼 별 의미 없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그날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 내가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그렇다. 그게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전 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분향을 마치고 구석에 서 있는데 낯선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대한 오빠 친구분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여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가요. 힘들 때마다 선생님 이야기 많이 했어요. 나는 의아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가장 많이 웃게 해준 사람이었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는 그를 그저 묵묵한 친구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그의 아들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물건 중에 선생님께 드리라고 한 게 있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 앞에서 함께 찍은 사진.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 걱정 하나 없는 얼굴로 사진 뒷면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힘들어도 말하지 않았던 이유를 그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늘 서로가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남자끼리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그렇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누군가 한 번쯤 진지하게 물어봐 주길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빈자리를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을까? 그가 힘들 때 나는 정말 몰랐던 걸까? 아니면 모른 척했던 걸까? 빗소리는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영정 앞에 다시 섰습니다. 미안하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한 것, 조금 더 깊이 묻지 못한 것, 괜찮다는 말을 그대로 믿어버린 것. 하지만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 내가 웃음이었고 행복이었고 한 시절이었다는 것. 우리는 서로의 삶에서 생각보다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문장은 내 안에 남았습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랜 친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갑자기 전화냐? 나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생각나서. 이번에는 괜찮냐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진실은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생각보다 큰 존재였고 생각보다 많은 말을 남기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진은 지금도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가끔 그 앞에 앉아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고맙다. 내가 나를 행복한 시절로 기억해줘서. 그 기억은 조용히 내 안에서 찬양처럼 남아 있습니다. 오랜만에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해가 지고 있었고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나는 흰 종이 한 장을 꺼내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젊은 날의 나,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게 두렵고 그러면서도 괜히 고집이 세던 그 시절의 나에게 잘 지내고 있니? 이렇게 시작해보려다가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그때의 나는 잘 지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실패에도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울었고 남의 말 한마디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했고 능력이 부족할까봐 두려웠고 누군가에게 뒤처질까봐 늘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압니다. 그 시절의 불안이 나를 망치지 않았다는 걸. 오히려 그 불안 덕분에 나는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젊은 나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조금은 느려도 괜찮다. 그때의 나는 항상 빨라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성공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보니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있었고 멈춰 서야 하는 날도 있었고 괜히 울었던 밤도 많았습니다. 그 모든 날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젊은 나야, 너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만하면 충분했다. 괜히 남과 비교하지 말고 괜히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하지 말고 조금은 기대도 괜찮았다. 그때는 몰랐겠지만 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말없이 지켜보던 부모, 괜히 퉁명스럽게 굴던 친구, 늘 같은 자리에서 기다려주던 사람. 너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았다. 그 실패 덕분에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었고 타인의 아픔을 조금은 알아보게 되었으니까. 젊은 나야, 사랑을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상처받을까봐 마음을 닫지 말고 괜히 자존심 세우지 말고 한 번쯤은 솔직해져도 괜찮았다. 표현하지 못해 놓친 말들이 지금도 가끔 떠오른다. 고맙다. 미안하다. 보고 싶다. 그 말들을 그때 한 번만 더 했더라면 그래도 괜찮다. 지금이라도 누군가에게 전하면 되니까. 세월은 모든 걸 빼앗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걸 남겨준다. 조급했던 마음은 조금은 여유가 되었고 상처였던 기억은 이해가 되었다. 젊은 나야, 너는 그때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남들이 몰라줘도 스스로 인정해주지 못해도 너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혹시 지금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아도, 혹시 지금 길을 잃은 것 같아도 조금 더 걸어가 보렴. 지금의 나는 그 길 끝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는 생각보다 잘 살아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을 사랑했고 생각보다 괜찮은 어른이 되었다. 그러니 너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라. 그리고 가끔은 하늘을 올려다보렴. 그 하늘은 세월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의 나도 가끔은 너를 떠올린다. 서툴렀지만 진심이었고 불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절의 나를. 고맙다. 끝까지 버텨줘서.
그리고 지금까지 와줘서 이 편지는 과거로 보낼 수 없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도착해 있을 것이다. 젊은 나야. 괜찮다. 그때는 다들 그랬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 밤 9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히 좋아요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기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